총선이 끝나면 4.15 총선이 끝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헬게이트 지옥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느냐, 여러분도 이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아하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아침 그때가 몇이죠? 새벽에일 겁니다. 새벽에 올린 이 올해 반드시 발생할 5대 사건하고 예측 방송을 해보는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걸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할 것이다. 고유가 시대가 어쩌면 다시 올 수 있다. 이것은요, 단순히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의 일환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국제 유가를 상승시킬까요? 상승시키는 이유는 나중에 아시겠지만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만은 그 기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 살 떨리게 무섭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도 찾아보셔도 똑같은 차트가 나옵니다. 이 두바이 차트입니다.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보이죠? 아주 수직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눈여겨보셔야 될 게 국제 금시세가 갑자기 6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달성합니다. 이 6년 9개월 만에 국제 금시세가 최고점을 달성한다는 건 뭘까요? 전 세계 전문가들, 경제를 내다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저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1월 1일 날 아침에 예견했던 것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똑같아진 겁니다. 즉 두바이유 차트를, 두바이유가 어디 겁니까? 예, 중동산 기름이죠. 그리고 국제 금시세가 이렇게 올라간다. 미국은 기름에 대해서 셰일가스가 100년 동안 쓸 게 펑펑 나는데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왜 두바이유가 오른다고 금이 따라오를까요? 금이 왜 따라갑니까? 두바이유가 오른다고 해서 금이 따라오른다? 이것은 기름을 100년 동안 펄펄 흘러넘치게 나오는 미국에서 왜 금에 반응할까? 기름값에 반응 안 하고. 여러분 여기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문을 한번 가져보시면은 여러분이 이 영상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 금시세가 따라가지? 특히 미국이 이란의 2인자로 불리우던 솔레이마니를 제거하면서 폭살하면서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거는 뭐 다 아는 거고 현재 실정이 그렇고 그 때문에 금, 채권, 주식 이런 데의 자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출렁이고 있습니다. 1990년 걸퍼전 당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올해 내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납니다. 걸퍼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래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하고 이라크하고 화방창 붙었는데 그때 미국 증시가 3개월 만에 20% 정도 확 떨어졌습니다. 증시가 20% 다운됐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라크가 질 것이다. 패전이 확실시 되자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몇 프로 떨어졌느냐? 30%가 떨어졌습니다. 30%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국제유가가. 그러니까 하루 만에 국제유가가 30%면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30달러 하던 국제유가가 21달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소련이 날아가 버립니다. 해체돼 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큰 사건입니다. 그냥 만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걸퍼전의 여파로 국제유가를 미국이 조정에 들어가는데 이 조정에 걸려든 게 소련입니다. 소련이 한 방에 날아가 보고 모든 연방국가 다 독립하고 러시아 하나만 남아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소련 해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물러날 기세가 있느냐? 내버리죠. 트럼프는 if Iran attacks, 만약에 이란이 공격한다면 will hit, 우리는 치겠다. 22개 이란이안 타겟, 52개의 이란의 공습 목표를 타격하겠다. 지금 전혀 이 전쟁 분위기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 분위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둘이서 만나서 악수를 하겠지. 여러분 그거 시간 걸려요.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어느 정도 주고받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긴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합의는 잘 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국제 역사를 보시면 잘 알 겁니다. 긴장이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이란은 무조건 보복을 한번 하게 됩니다. 무조건 보복합니다. 그것이 민항기가 될지
아니면은 사우디가 될지, 사우디에 미국인들 많이 있습니다. 어디가 될지 하여튼 보복을 하긴 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이 보복에 역보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타결이 된다고 할 때, 타협이 된다고 하면 이란은 완전히 나라 존재 자체가 위험해질 겁니다. 아주 불안해질 겁니다. 미쳐나갈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은 10년 장기물, 이게 4에서 8bp, 1bp는 0.01포인트인데 이런 거 다 따지기 전에 어쨌든 하락했습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2일부터 5일까지 3일 동안에 8% 넘게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다는 뜻입니다. 즉 사람들이 안전자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경제를 좀 한다, 나 국제 경제 좀 알아 하고 큰 소리 치신다면 이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다는 그런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판단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경제 미래 예측을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같은 공감대로 가져오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좀 덜 고민해도 되고 덜 분석해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금값은 4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6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6일 현물 시장에서 금 가격은 한때 전 거래일 대비 하루 만에 무려 2.3%나 껑충 뛰어가지고 1온수당 1588불 1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루 만에 2.3%, 금은 그렇게 2.3%씩 오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돼요. 금은 기껏 올라야 하루 예상할 때는 많이 오르면 1%인데 2.3%가 출렁이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강세를 보입니다. 엔화 가치가 갑자기 강세를 보이면서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8엔에서 107엔으로 떨어졌습니다. 엔고 우리의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장중에 한때 2% 넘게 하락했습니다. 엔고 시대가 온다. 우리 지금 일본하고 경제전쟁 붙어 있죠. 여기에다가 엔고 시대가 온다. 우리나라 어려워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엔고 한번 오면 우리 경제는 휘청휘청합니다. 막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또 국제 원유 시장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싱가포르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3월물 선물 시세는 한때 전장 대비 2.3% 상승한 배럴당 70.16달러. 여러분, 배럴당 70달러를 넘기면 얼마를 봅니까? 배럴당 100달러도 봅니다. 70달러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에요. 이 70달러를 어제 싱가포르 선물시장에서 돌파를 한 겁니다. 이것은 어떤 신호로 보셔야 되는데, 경기 전망할 때 탁 나타나는 신호들 있잖아요. 이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70달러 올라간 게 70달러 이상이었던 게 작년 6월 이전에 없었잖아요. 6월 이후에. 그 전에 70달러지. 6개월 동안 70달러 밑에서 50달러 근처에서 놀다가 갑자기 70달러를 넘어갑니다. 싱가포르 기준 오전 9시 11분에는 70.04달러에 오늘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70.04달러. 지금 70달러로 올라갔죠.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 1.9%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서 1%대 이상으로 가면은 위험 신호로 보셔야 되죠. 자산 하시는 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현상이냐? 또 다른 페르시아만 전쟁, 또 다른 걸퍼전으로 전개될 위험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그래 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계 외환 중개 업체 오안다의 분석에 의하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 갈등이 하루 이틀 쌓여온 게 아닙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라서 지금 갑자기 봉합해가지고 이렇게는 되기 힘듭니다. 미군이 이란으로 진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 국제유가시장, 심지어는 금시장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진행됩니다. 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몇 달만 기다려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혀를 회 두르실 겁니다. 와,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무섭다 이거. 그게 언제냐? 4.15 총선 다닙니다. 그때는 국내적인 요인까지 같이 엎어져 가지고 서민들 다 죽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때를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서민들 다 죽어나갑니다. 이런 가격의 급격한 변화가 얼마나 무섭느냐면은 걸퍼전이 일어났을 때 날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지금부터 과학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거 감성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과학으로 보셔야 됩니다. 1990년 8월 2일에서
1991년 1월 17일까지 걸프전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됐습니다. 걸프전 다 아시죠? 미국과 이라크가 와장창 붙었죠. 1991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는 어떤 일이 났냐? 러시아를 포함한 소련의 모든 공화국들이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왜 탈퇴했을까요? 왜? 그 전까지 몇십 년 동안 소비에트 유니언, 즉 소련 연방체에 묶여있던 국가들이 다 연방을 탈퇴합니다. 갑자기. 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뭐 때문에 먹고 살 일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느냐? 왜 다들 굶어 죽게 생겼느냐? 1991년 12월 20일 연말이 되자 소련의 대통령이자 당시 대통령입니다. 소련의 지도자였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머리인데 이 세계 지도 그려진 사람 있죠. 이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소련 지도부를 해체해버립니다.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소련의 핵무기 발사 시스템을 포함한 정권을 그 당시 자기는 소비에트 유니언, 즉 소련의 지도자가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잖아요. 그 당시 러시아의 지도자가 보리스 옐친이었습니다. 소련의 지도자가 보리스 옐친 러시아 지도자한테 핵 미사일 발사권을 포함한 정권을 다 넘겨줘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사임해버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즉 USSR, 소련 연방이 해체됩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소련 연방이 해체되고 이날 저녁 7시 32분에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마지막으로 소련의 국기가 내려가고 구소련 혁명 이전에 러시아 혁명 이전에 사용되던 러시아 국기가 올라갑니다. 그로써 소련이 역사에서 막을 냅니다. 여기에는 비사가 좀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옛날 상황과 같이 보셔야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거니까 역사적 사건이 있으니까 이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려보기 하십시오. 사실은 이때가 걸프전 때인데 1차 공격을 미리 한번 해가지고 이 순간 이 기간 동안에 구소련 여기의 경제력을 골병을 들여놓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그랬니? 미국과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극비작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미국은 먼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극비의 밀약을 해가지고 석유 공급량을 4배나 올리려 합니다. 4배나. 그래서 석유 가격이 폭락을 유도했죠. 그래프 떨어지는 거 보이죠? 저렇게 되면은 지금도 러시아는 석유 때문에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가격이 확 저렇게 꼬라박아 버리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소련 연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 미국은 서유럽 국가하고 일본하고 짜고 가지고 있던 비축유까지 방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럴당 40달러, 30달러 하던 국제유가가 15달러, 12달러로 확 떨어집니다. 이게 1차 공격입니다. 이때부터 소련이 골병이 들어갑니다. 눈탱이가 하방만 이만큼의 눈이 앞에 비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쪽 눈만 그렇습니다. 1차 공격 때 왼쪽 맞았다 칩시다. 우리가 가상해서 눈이 뒤 맞으면 한층 부아프면 앞이 안 보잖아요. 이만큼 부아프습니다. 이만큼 부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패전을 하게 됩니다. 걸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라크가 패전을 하면서 유가가 하루 만에 또 30% 이상 팍 떠납니다. 쫙 2차 공격이죠. 이때의 충격은 이때 회복을 한번 시켜줬다가 확 보내거든요. 이때 희망을 가졌다가 소련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러니까 구소련은 소비에트 연방을 더 견딜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이제 이번에는 이쪽은 이만큼 맞았는데 이번에는 더 크게 큰 하고 맞아가지고 눈팅이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눈이 떠지지도 않고 감아지지도 않고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1월 1일 정식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겨지고 이런 거는 흥미거리고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나 재미거리로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무성적으로 다가갑니다. 무슨 결과로 다가갑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심화됐다. 이미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으로 갈 것이다. 이때 전 세계 경제를 좀 아는 사람들, 저는 돈은 없지만 경제는 조금 압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돈과 경제를
같이 이해하는 사람들은 충격을 피하지는 못했겠지만 피해 규모는 줄이겠다 하고 나서는 전략이 바로 아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장기 국채가 어떻게 되고 금시세가 올라가고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락이라고 있습니다. 블랙락은 미국의 솔레이마니 암살 이후 24시간 만에 24시간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의 투자 심리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80도 바뀌었다. 24시간 만에 투자 심리가 일로 가다가 획 바뀌가 일로 갑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시장의 특징이다. 특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180도 획 바뀌가 일로 가는 게 투자 심리가 올해의 특징이 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올해 내내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다. 자, 1년 동안 계속 이 충격을 견뎌낼 한국 경제가 됩니까? 거기다가 지금 중국 경제가 아사식전 골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야기합시다. 여기에서 프랑스의 크레디 아그리콜 은행은 시기가 참으로 좋지 않다. 세계 경제가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먹구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일어나면 세계 경기 회복의 기대가 꺾인다. 세계 경제 회복의 기대가 꺾일 수 있다. 이어서 엔화와 스위스 프랑이 투자가 매력적이다. 이거는 환거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돈을 어느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루에 수익이 몇백만 달러씩 왔다 갔다 합니다. 요렇게 하면 몇백만 달러 벌고 요렇게 하면 바꾸면 몇백만 달러 버는 게 환거래예요. 이 환거래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느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원화는 굉장히 취약해질 것이다. 왜냐? 원유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중동산 원유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다면 대한민국의 통화는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걸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투자은행 소시에테 제네랄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 사태의 확실한 성자는 N화가 될 것이다. N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지소미아니 일제시대니 갈등을 다 일으켜놔가지고 일본하고 지금 눈탱이가 이만해졌는데 여기다가 N화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화는 덩신이 돼버리면 한 방 더 맞아가지고 또 눈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N 유로 환율이 유로당 120엔을 지키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은 관심을 거기다 쫙 쏟고 있습니다. N화에다 쏟고 있습니다. 왜? 일본 N화는 일본 경제는 여기에 충격을 덜 먹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산 원유 수입에 어느 정도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현재까지는 아무 누구하고도 적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이런 꿈꾸는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월 위기설이 뭐냐? 총선이 끝나면 다 죽는다. 특히 서민은 전부 다 죽는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실이 퍼져나가지고 서민들이 먼저 대책을 좀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세울 대책이 또 별로 없어요. 사실 따지고는. 사상 최대의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켜가지고 민주당은 4.15 총선 전에 곳곳에 돈을 왕창 뿌리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돈주머니가 가득 찼습니다. 미래 세대에서 빌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채를 왕창 발행해가지고 140조인가 발행해가지고 비전 미래 세대 너희가 10년 후에 갚아라 해놓고는 다 끌어다가 총선 전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지금 당 정청이 모여져 가지고 돈쓸 궁리만 합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하겠다. 이게 뭡니까? 현찰 풀는 거죠. 현찰을 풀겠다는 겁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가지고 왕창 4.15 총선 전에 돈을 풀어가지고 표를 가져오겠다. 일종의 매표 행위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90조 원을 때리 퍼부겠다. 이것도 표 따먹기죠. 야권은 예산안을 날치기 당해버렸으니까 대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4.15까지 4월 15일까지 무차별적인 포퓰리즘이 시행될 겁니다. 이건 저 말고 여러분도 똑같이 내다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내다퍼보면 효과가 경제가 펄쩍 뛰느냐. 펄쩍 뛰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보셨죠. 국제 상황이 지금 그런 것을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그림을 쳐다봐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국내 포퓰리즘까지 엎쳐가지고 돈을 왕창 뿌리 놓으면은 일종의 마비 현상이 생깁니다. 돈이 좀 도네. 또는 국제 경기가 안 도와주니까 작년 수준까지 유지되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뽕 주사입니다. 그게 마지막 최면 주사가 됩니다. 그리고 4.15 총선 지나면 에라 선거 끝났는데 또 돈 퍼붓겠어요. 퍼붓을 돈도 없고 다 써버렸고 이미 다 집행해버렸고 쟤들 조기 집행한다 그러잖아요. 조기 집행하면서 돈 다 써버렸는데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4.15 총선 되면 쓸 돈도 없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자 당장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산은 다 떨어지고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 전기료부터 안 올 제약은 있습니까? 전기료부터 올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올리느냐. 서민들한테 주던 혜택을 다 없앤다고 발표되어 있죠. 그러면 약 7.6% 정도의 전기료 인상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 인상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누구부터 때려잡는다? 예. 4.15 총선 중에 푼돈 조금씩 뿌려놨던 그거를 갖다가 전기료가 확 따가지고 갑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갑자기 전기료를 올려대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겁나게 한 것이 탈원전 정책으로 에너지 비용을 확 올려놔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도 있던 것도 가동 중지시켜 버렸는데 갑자기 중동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국제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국제 금시세가 올라가고 환율이 떡판이 돼버렸다.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감당해요? 그렇게 되면 그 직격탄은 누구한테 간다? 심지어는 전기료는 말할 것도 없고 버스비, 택시로 모든 공공요금 다 안 올릴 재간이 있나요?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는데. 지금 같은 시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한 서너 개만 더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충격이 대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탈원전 정책으로 있던 원자력 발전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충격은 있는 사람은 좀 괜찮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없는 사람 죽습니다. 그것이 4.15 총선이 지나면은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헬 게이트가 열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좌파들은 자기네들이 먼저 그 악몽을 꾸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정책을 지지해왔다가 이거 아니네 하는 순간에 나라는 절단 나버렸거든요. 이미. 거기다가 미국 경제가 괜찮다 이렇게 보시는 분 많죠. 그런데 미국 경제는 버블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거품을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그 거품에 바늘 하나가 들어가 뻥 하고 터지는 순간에 미국도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통계 숫자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중국은 국가 지만대로 주물러대잖아요. 막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도 6%밖에 안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7%, 8%, 10%, 12% 시대는 이미 다 물 건너갔고 올해는 실질 경제 성장률 이렇게 국가시 하는 거 말고 실질 경제 성장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이 5%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충격은 우리나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 충격은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하게 됩니다. 중동발 위기 플러스 중국의 위기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의 여파 그 다음에 미국의 국제 유가 핸들링 정책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경제에 치명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4.15 총선 이후고 4.15 총선 이후에는 쓸 돈이 더 없습니다. 4.15 총선 당선을 위해서 무제한으로 프로가 돈 다 써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 올해 작년 아직 발표 안 하는데 2% 될까요? 제가 이것도 예견을 해놨거든요. 작년 2019년 1월 달 초기에 전 국가기관이 2.7% 경제성장률, 2.6% 경제성장률 할 때 제가 딱 예측을 해놓겠습니다. 2% 어렵다. 어쩌면 2% 무너지고 1.9% 들어간다. 이렇게 예견해놓은 방송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제 예측치가 그래서 틀리지 잘 안 틀린다는 겁니다. 자, 중동발 에너지 비용, 중국발 경기 침체, 미국과 중국의 1단계는 협상이 됐지만 2단계는 협상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2단계 이건 어려워요.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 잔뜩 끼어있는 버블, 거품 이것이 4.15 총선 이후에 더 터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를 방어할 만한 재원을 4.15 총선 전에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는
아무런 대책도 안 남게 되는 그런 비극이 펼쳐질 것이고 그것을 여러분은 실제로 목도할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을 목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현상, 두바이 차트가 6개월 최고점을 찍었고 국제금시사가 6년 9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이런 이거는 사전에 좀 어떻게 내다볼 수 있는 지표들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흘러가겠구나, 무섭겠구나, 이걸 내다볼 수 있는 지표들을 보고도 아직도 둔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대책은 뭐냐? 항상 대책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책은 뭐냐? 지금 이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4.15 총선 때 포퓰리즘을 내건 민주당한테는 단 한 표도 주지 말아야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퍼붓기, 포퓰리즘, 이게 안 통하는구나. 이것을 민주당과 좌파들이 알고 학습을 해야만 앞으로 이런 정책을 안 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무서운 속도로 전부 다가 나서서 앞으로 다가올 4.15 총선 이후의 경제 예측과 문재인 정권과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을 분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